네, 대통령실 용산 이전, 새로운 시대에 기대를 표하면서 찬성하는 여론과 안보 공백 우려의 세금 낭비다 반대하는 의견 사이의 대립이 팽팽합니다. 어쨌든 추진하겠다는 것이 당선인의 의지인데요. 현실적으로 5월 10일까지 이전이 가능한지, 청와대 협조가 필요한 이전 비용은 문제가 없는지 잠시 뒤에 여야 의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코로나 비상대응 특위도 이끌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첫 회의가 진행됩니다. 현장 화면 들어오는 대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인수위 대변인 브리핑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월요일 더 뉴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전경련과 대한상의 등 6개 경제단체장과 처음으로 만나 도시락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기업이 더 자유롭게 판단하고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게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게 정부의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기로 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결정을 두고 민주당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국가안보의 재앙과 같은 선택이라고 말했고, 조홍천 비대위원은 국민이 먹고 사는데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묻고 싶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잠시 뒤 코로나19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과학적인 방역 체계 설계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손실 보상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대위원장 선임을 둘러싸고 당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윤호중, 박지현 공동 비대위원장에 대해 중앙위원회 인준 절차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논란을 잠재우고 비대위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민주당은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남부 요충지 마리우폴을 집중 공격하고 있는 러시아가 항복을 종용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언론은 러시아군이 수도 키이우와 제2도시 하르키우 조기 장악에 실패하면서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져들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전보다 12만 명 넘게 줄어 열흘 만에 20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유행이 현재 정점을 지나고 있으며 이번 주 중반에는 감소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이 용산 국방부 청사로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발표한 것을 두고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당선인은 오늘 정경련을 포함한 경제 6단체장과 도시락 오찬을 하고 기업 활동을 위해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장에 나가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윤주 기자. 네,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먼저 윤석열 당선인이 용산 국방부로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결정하고 어제 발표를 직접 했는데 이를 두고 지금 정치권 공방이 식지 않는 모습이네요. 네, 어제 윤석열 당선인이 지시문까지 꺼내들면서 조감도를 보여주며 이 청사진을 풀어내기도 했는데요. 졸속 처리다, 과도한 비용 청구다라는 각종 논란이 제기되자 윤석열 당선인 측이 오늘 추가로 설명을 내놨습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어제 윤석열 당선인이 밝힌 490여 원이 제일 정확하다면서 기재부와 행안부 검토를 거쳐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보 분야 공백 우려에 대해서도 현재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를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돼 있고 통신 시스템도 바로 가동해 쓸 수 있는 만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청와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 현 정부와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협의하에 이루어질 것으로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청와대와의 협조 가능성은 특별한 돌출 변수가 생기지 않을 거라는 가정 하에서 상호 잘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지도부도 윤 당선인의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대통령 취임 이후 임기 중 집무실 이전은 불가능에 가깝고 그게 오히려 국정 공백이나 안보 공백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반대를 위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건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익을 해치는 행위라며 민주당을 향해 문재인 대통령이 지키지 못한 광화문 대통령 약속을 이제라도 지킬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민주당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발표와 관련해 당선 열흘 만에 불통 정권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낸 셈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미국에서는 한국에 K 트럼프가 나섰다는 말이 떠돌고 한간에는 레임덕이 아니라 취임덕에 빠질 것이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몰아세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은 오늘 재계와 회동을 가졌죠. 네, 연일 이 식사회동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공개 오찬 회동을 이어가고 있는 윤석열 당선인. 오늘은 재계와 직접적으로 처음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이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그리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개 단체와 도시락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당선인은 우리나라가 이제는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경제 패러다임을 탈바꿈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정부는 인프라를 만들고 뒤에서 도와드리고 하여튼 기업이 앞장서서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일자리 만들어내면서 투자도 하고 이렇게 뭐 기업이 커가는 게 나라가 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기업이 더 자유롭게 판단하고 투자하고 또 성장할 수 있게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네, 자 오늘 인수위 전체 회의도 오전에 진행됐죠. 네, 오전 10시에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주재로 하는 전체 회의 2차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획조정 분과를 통해서 이 부처 업무보고 일정을 확인하고 업무보고 양식과 분과별 활동 계획 등 인수위 활동에 필요한 제반 사항 등을 안내했는데요. 먼저 안 위원장의 발언 들어보시죠. 각 분과만이 원팀이 아니라 인수위 전체가 원팀이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맡은 해당 분야만 생각하지 마시고 무엇이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와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한 최적의 대안인지를 함께 생각하고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후 분과별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앞으로 전체 회의는 매주 1회 월요일 오전 9시마다 개최됩니다. 특히 업무보고는 차기 정부 조직 개편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으로 평가받는데요. 그중에서도 여성가족부와 산업부의 업무보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존폐의 갈림길에 서 있는 여가부, 그리고 탈원전 정책 백지화와 통상기능 조정 이슈를 안고 있는 산업부이기 때문인데요. 새 행정부의 부처를 어떤 방식으로 구성할지 먼저 정해야 내각 인선에 돌입하고 구체적인 정책 조율도 가능해져 정부 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윤곽이 어떻게 잡힐지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안 위원장은 또 잠시 뒤 오후 2시에는 코로나19 대책 마련을 위해 설치한 코로나19 비상대응 특별위원회 회의도 개최합니다. 안 위원장을 중심으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역 체계를 설계하는 동시에 앞서 윤 당선인이 당부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손실보상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직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은 성사되지 않았는데요. 회동을 위한 실무 협상이 재개됐다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 아직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 대선이 끝난 지 열흘이 지났는데도 역대 대통령과 당선인의 첫 회동 날짜를 살펴봐도 이미 최장 기록을 넘어선 상황인데요. 이를 두고 신구 권력 간 충돌이 시작됐다는 등의 분석이 나오자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빠른 시일 내에 격의 없이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윤석열 당선인 측도 국민이 보시기에 바람직한 결과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는데요. 오늘 오후 윤석열 당선인 측의 장제원 비서실장과 이철희 청와대 정무주석이 만나 실무 협상에 나섭니다. 양측 모두 오래 끌어봤자 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만큼 이번 주 내에 회동이 성사될 가능성에도 무게가 쏠리고 있습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도 회동을 위한 실무 협의가 오늘 이뤄지는 데 대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좋은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고요.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도 YTN 라디오에서 회동이 연기된 데 대해서는 국민께 죄송하다면서 실무 협상이 잘 가동돼 당선인과 대통령이 만나 허심탄회하게 많은 말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YTN 엄윤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호중, 박지현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중앙위원회 인준 절차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하고 오는 25일 당무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1일 열리는 중앙위원회에서 공동 비상대책위원장 인준의 건을 표결하기로 했다고 고용진 수석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약했죠. 특히 주택담보 인정 비율인 LTV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출을 가장 옥죄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도 조정될지 주목됩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대출 규제를 큰 폭으로 완화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주택담보가치 대비 대출 가능 비율인 주택담보 인정 비율 LTV 완화가 대표적입니다. 담보대출이고 하니까 좀 LTV를 좀 높여서 이 부분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하게 하지 않더라도 이런 우리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에 큰 문제가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의 LTV는 집값이 9억 원 이하면 40%, 9억 원 초과분에는 20%가 적용됩니다. 15억 원을 넘어가면 아예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공약이 실현된다면 LTV 상한이 70%로 일괄 인상됩니다. 생애 첫 주택이면 집값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관건은 대출 규제의 핵심인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완화 여부입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뜻하는데 지난 1월부터 2억 원 넘는 대출에 DSR 40% 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즉 LTV를 올리더라도 소득이 낮은 사람은 DSR 제한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대출 가능 금액이 늘어나더라도 연소득이 높지 않은 가구는 DSR 때문에 대출 한도가 제한되기 때문에 효과를 온전히 볼 수 없는 구조입니다. 아직 DSR 규제 완화 여부는 공식적으로 나온 게 없는 상황에서 새 정부가 LTV만 풀어준다면 고소득자 대출만 더 쉬워진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고소득자한테만 대출이 잘 되는 거가 아니라 진짜 대출이 필요한 사람은 직장인들인데 그 직장인들한테 더 대출이 풀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다고 규제를 마냥 풀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소득 수준 대비 부채 비율이 높아지면 우선 부실 여신 우려가 커집니다. 가계대출 감소가 계속 이어질 흐름인지 아직 판단하기 어려운 데다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DSR이 높여지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향후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때 그때는 또는 정상화했을 때 그때는 부실의 위험이 상당히 커집니다. 이처럼 고려해야 할 점이 많은 만큼 차기 정부가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 대출 규제 완화의 대상과 범위도 구체적인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네, 어제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에 국방부 청사 이전을 공식화했죠. 직접 지시본까지 들고 이전 계획을 설명했는데 찬성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야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국회 국방위 간사죠.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잠시 뒤에 전화 연결로 이야기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대통령 집무실로 용산 국방부 청사가 최종 확정이 됐는데요. 자, 윤석열 당선인이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용산도 그 공약을 만들 때 검토되는 하나의 부주로 대상이 있었습니까? 대통령 당선자께서 1월 달에 광화문 쪽으로 이렇게 나오시겠다고 공약을 하셨지요. 네. 그래서 2월 달부터 전문가들로 이 TF팀을 구성을 해서 예. 서울에 있는 10개 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광화문뿐만이 아니고 용산까지 포함해서요. 그래서 발상의 전환이라고 그래야죠. 네네. 광화문만 검토를 해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는 광화문 문제 없다 이렇게 자, 얘기를 그렇습니다. 해서요.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을 하셨었고, 예. 그래서 그거를 지키기 위해 그것까지도 포함을 해서 광화문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네. 실무 TF팀에서는 광화문 플러스 알파를 해서 10개 지역을 검토를 2월부터 한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예. 광화문을 검토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지하에 벙커도 없고 국가의 위난 시에 대처할 능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비용도 한 1,000억대가 들어가고 그런데 용산 같은 경우는 한 500억 정도만 들어가더라도 모든 예. 시설이 지금 다 갖춰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합참이나 국방부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고는 판단을 해서 용산으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무적인 검토를 조금 더 해보니까 용산이 더 적합하다. 그리고 당초 공약은 청와대에서 나온다는데 방점이 찍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광화문 집무실 공약은 국민과의 소통을 이제 강조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국방부 이 청사도 마찬가지로 청와대와 같이 국민적인 접근성 차원에서 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지적이 계속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차라리 청와대 건물들을 좀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게 어떠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이건 검토 안 해보셨습니까? 물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의견 내실 수 있다고 보고요. 국민들하고의 이제 접촉 빈도 이런 걸 얘기를 하시는데 광화문은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예. 광화문에 많은 시민들이 모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는 있죠. 그러나 용산을 봐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300만 그 평방미터를 미군으로부터 우리가 받게 되어 있잖아요. 네. 기존에 받은 것도 있고 지금 가는 부지는 기존에 우리가 받아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예. 앞으로도 약 한 300만 평방미터 그러니까 100만 평 정도를 받게 돼 있는데 올해만 해도 약 한 50만 평방미터를 네. 받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미 받은 곳은 임시적으로 개방을 해서 쓰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열면 예. 시민들이 대통령이 쓰시게 될 국방부 청사 그 앞까지 와서 다 예. 공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을 집무하는 모습을 멀리에서까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개방된 공간으로 국민들한테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 또 두 번째는 이 건물의 공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1층을 기자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대리해서 묻는 분들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1층을 아예 기자실로 만들고 2층을 집무실로 만들어서 이 출퇴근시라든가 오르내릴 때에 늘 국민들하고 소통하겠다는 의미고 또 위축으로는 민간 합동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늘상 민간의 이야기를 정부에서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그러한 구조로 또 백악관처럼 백악관은 이게 벽이 없잖아요. 폐쇄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열린 공간으로 만들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같은 건물 1층에 기자실이 있기 때문에 소통은 충분할 것이다 얘기하고 시민과의 어떤 소통 부분도 이제 용산 공원을 조성하면 충분히 이제 백악관식 모델처럼 시민과의 어떤 상징적인 소통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미군이 부지 반환을 예정대로 해야 이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올해에 이미 50만 평방미터를 받기로 되어 있고요. 그렇죠. 예. 2027년까지 네. 저희가 순차적으로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거에선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5월 10일 취임식 날부터 바로 여기서 근무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 늦어도 9일까지는 그럼 이전이 완료가 돼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진짜 가능할까요? 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두 달이면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용산은 이미 군사 기지로서 국방부 장관하고 합참의장을 비롯한 군 수뇌부들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지금 대통령 집무실을 옮긴다고 하면은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안보에 공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가장 그렇습니다. 지적을 이걸 하고 봐야 있죠. 되고요. 두 번째 문제는 비용이 도대체 얼마나 들어갈 거냐. 예. 세 번째는 서울 시민들이 대통령께서 출퇴근할 때 불편함 이런 것들이 얼마가 될 거냐. 이 세 가지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안보 문제에선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것이 5월 9일 자정까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나라의 안보를 책임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용산에는 이미 청와대하고 똑같은 시설들이 같이 다 지금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국방의 간사이기 때문에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전혀 새로 시설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예. 그저 이 사람들과 이 집기 정도만 스위치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안보에 문제가 있으면 예. 현재 지금 국방부 장관이나 합참의장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문제 제기를 하지. 왜? 그분들이 근무 중에 안보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안보의 불안은 전혀 없다는 말씀 드리고. 예. 자, 그런데 전직 합참의장 11명이 어제 그 입장문을 냈잖아요. 근데 안보 공백 우려하는 목소리 중에 하나가 대통령실하고 국방부가 모여 있으면 유사시에 동시 타격 위험이 있다, 이런 어제 주장을 펼치셨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북한이 폭격을 예를 들어서 공격을 한다 그러면 뭐 외국 나갈 때 비행기를 좀 나눠 타지요. 그런 네. 부분은 있지만 그러면 뭐 청와대 안 때리고 또 뭐 용산 동시에 안 때리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개념은 큰 의미가 없고요.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이에 대한 경계 문제입니다. 테러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네. 이미 용산은 테러에 대비해서 1선, 2선, 3선이 다 구축이 돼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그리고 합참 같은 경우는 향후에 남태령으로 이전하도록 이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순차적으로 이동을 할 것이기 때문에 안보 공백에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민주당은 이전 과정에서 안보 공백 그리고 결정 방식의 소통 부재, 자, 이런 문제들을 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전 비용 산출에 있어서도 당선인 측과 차이가 큰데요. 자, 여기서 잠깐 민주당 입장도 좀 듣고 오겠습니다. 민홍철 국방위원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민홍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어제 그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조감도의 지시본까지 사용해서 상세히 설명하는 거 보셨을 텐데, 일단 이 모습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직접 그 발표하신 모습을 저도 방송으로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요. 네. 첫째는 이제 공약을 지키시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하구나.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절차에 대한 많은 반대와 비판 여론, 그러니까 무리하다는 여론에 대한 쐐기를 박아야겠구나 하는 의지가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러나 그 내용으로 볼 때는 잘못된 보고를 받으셨는지 네. 여러 가지 안보 공백의 철회 우려나 이전에 소요되는 예산 등의 내용은 다소 사실과 다른 내용도 있었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잘못된 보고를 받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셨다고 하셨는데, 자, 네. 지금 용산으로 이전하는 게 시간상의 여유가 없는 게 문제라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국방부 청사 자체가 아예 좀 힘들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이제 시간상의 문제, 즉 네. 절차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방부 청사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원래 대통령의 직무실의 위치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그 국가의 상징성과 국가의 권위를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역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정통성을 갖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조선건국 이후에 거의 700년 가까이 한양도성에 이제 상징성이 있었고요. 네. 물론 현대사의 굴곡 때문에 이제 이전에 요구는 많았지요. 그런데 그러한 문제를 이렇게 절차에 국민적인 어떤 동의도 없이 공약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한 15일부터 국방부 검토가 있었는데 네. 그로부터 20일 날 발표가 됐으니까 5일 만에 이렇게 발표한다는 것은 예. 여러 가지 절차적인 정당성에 있어서 문제가 많다. 그리고 이제 국가안보시설이 밀집된 국방군사시설, 특히 국방부 청사를 밀어내고 들어간다는 것은 네. 이것은 안보 공백이 단 1초라도 있어서는 안 되는데 혹시 모를 그런 어떤 안보 공백을 초래할 수 있고요. 예. 국방부의 시간을 정해놓고 비워라. 그 자체가 안보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국방부도 지난번에 20일 동안 24시간 쉬지 않고 짐을 옮겨야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무슨 야반 도주 행위도 아니고 너무 무리한 요구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정말 절차를 놓고 시간을 놓고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를 네. 어떻게 시한을 정해놓고 특히 국가안보시설을 바로 비워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예. 국군 통수권 예정자로서의 국방 안보를 너무 소홀히 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안보 공백 문제도 지적해 주셨고,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이렇게 속전속결로 처리할 문제냐,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런데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 이런 뭐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안 하면 나중에 임기 중에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이런 주장이 당선인도 하고 국민의힘 대표도 했거든요. 이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공약을 지키기 위한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얼마든지 청와대 자체도 사실은 얼마든지 담장을 허물고 국민들에게 개방해서 백악관처럼 대통령께서 집무하신 모습을 국민들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당선인께서 장소가 의식을 지배한다고 하셨는데 예. 거꾸로 저는 그렇습니다. 의식이 장소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얼마든지 현재 있는 자리에서 의식을 바꿔서 제왕적인 그 자리를 내려놓고 국민들이 얼마든지 볼 수 있는 백악관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은 시간을 두고 절차적인 어떤 정당성을 갖고 네. 충분히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서 할 수 있다. 예. 재임 중에 중간에 옮기시더라도 그 공약을 지키신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왜 당장 5월 10일부터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된다 이런 것은 네. 특히 국방부 청사로 들어가시겠다는 것은 특히 안보를 강조하는 당선인께서 어떻게 이렇게 국방 안보를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느냐. 저는 그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용 문제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당선인직 추산하고 민주당 추산이 굉장히 다릅니다. 496억 원 대 1조 정도라서. 자, 그런데 이 차이점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좀 많이 짚어봤고요. 네, 이거를 어쨌든 496억 원이라고 산정을 한다 해도 이걸 예비비로 써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자,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자체도 저는 좀 부적절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수위원회라는 업무가 가장 최소한으로 대통령직을 인수하는 데 있어서의 필요 경비 네. 그것을 쓸 수 있도록 돼 있고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고요. 네. 그런데 청와대 이전의 문제는 이게 국가적인 일뿐만 아니라 대통령 취임 이후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연 예비비로 신청할 수 있느냐 이것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예, 자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얘기까지.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또 현재 정부의 국무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현 정부하고 사전에 협조가 됐어야죠. 예. 그런데 당선인께서도 발표하실 때 네. 사후에 협조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거 인수위 권한을 넘어섰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자, 그렇죠.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 관련해서 민홍철 국방위원장 연결해서 민주당 입장 들어봤고요. 다시 성일종 의원과 이야기 잠시 나눠보겠습니다. 자, 지금 마지막에 한 얘기부터 좀 볼까요? 예비비 집행 관련해서는 이제 국무회의 의결이 돼야 되고 대통령 결단이 필요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법 7조에 의해서 대통령직 인수를 전체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 법적 근거에서 요청을 한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새로운 정부를 구성을 하면서 짓는 것도 아니고 기존 예. 시설로 어떠한 안보 공백이 없이 움직이는데 현 대통령께서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 대해서 모든 조건을 이렇게 맞춰주실 거지 그거에 반대를 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30년간 공약사항입니다. 예. YS 김영삼 대통령부터 문재인 대통령까지 이거를 하시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강화문으로만 고집을 하다가 보니 이 발상의 대전환을 통해서 용산까지 확장된 거고요.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콜럼버스의 달걀 같은 그런 그 결과가 났는데 이러한 30년 동안 이 권위주의와 또 왕조 시대의 이러한 정치 행태, 큰 정치의 대전환, 패러다임을 바꿔보자는 거잖아요. 예. 청와대가 국민 속으로 가자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낮게 국민 곁으로 다가오는 거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런 걸 가지고 뭐 결재를 하나니 안 하니 뭐 이러시지는 않을 거로 봅니다. 충분히 협조할 거라 이렇게 그러면요. 예상을 또 하신다. 30년 예. 동안 국민들께서 요구하신 겁니다. 그런데 네. 지금 민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비난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비난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비용도 제 이 네. 방송을 비용을 포함해서 민주당한테 공개 제의하겠습니다. 네. 공개 토론하십시다. 공개 토론 한번 하자. 예. 저희 시간에 한번 방송도 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성일종 의원님 말씀하시는 동안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이끄는 코로나19 비상대책 특별위원회 오늘 첫 회의를 여는데요. 지금 회의가 시작이 됐고요. 안철수 위원장의 발언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특위는 무너진 정치 박력의 폐허 위에 과학 박력이라는 든든한 성을 지어야 합니다. 과학 박력의 구체적 내용을 채우는 것, 그것이 우리 특위의 첫 번째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현 정부에서 시행했던 정책들을 점검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확인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적 일상 회복, 백신 패스, 백신 부작용 문제, 아동 백신 접종에 대한 가이드라인, 위중증자를 위한 병상 및 의료진 확보 문제, 경구용 치료제의 수급 문제 등 점검해야 할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한 정부의 확진자 수 예측이 왜 빗나갔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쌓아놓기만 한 확진자, 위중증자, 사망자에 대한 자료 분석도 필요합니다. 팬데믹이 이번 코로나19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전혀 다른 종류의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닥쳐올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은 향후 대한민국 방역 정책의 기초를 만드는 일을 여기 계신 분들이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백신 주권 국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그리고 국산 경구용 치료제의 개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이렇게 보건의료 쪽 문제만 우선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에 대한 해법도 찾아야 합니다. 손실액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상 방안으로 대출 연장, 세금 감면, 현금 지원 등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이나 믹스로 접근해야 할지 등에 대해서도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은 경제분과 인수위원 중 국세청에서 파견 오신 분 모시고 함께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실보상에 대한 체계적인 해법을 만들기 위한 위원들을 추가로 선임하고 정부 부처에서 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을 파견받아서 일을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적인 코로나19 방역 체계를 확립하고 합리적인 소상공인 보상 방안을 마련해서 실행하는 것이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제1의 민생 과제입니다. 그러나 급하다고 해서 충분한 고려 없이 설익은 해법을 내놓는다면 오히려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향후 다른 감염병 유행 시에도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해법을 국민 앞에 내놓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런 목표의식을 가지고 앞으로 특위 활동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짧은 시간 부탁드렸는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걸로 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지금 코로나 비상 대응 특위도 진두지휘하고 있는데 오늘 첫 회의가 있었고요. 여기서 모두 발언 잠시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 성일종 의원님 얘기하다가 잠시 현장 다녀왔는데요.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 의원님, 예. 지금 코로나 방역 특위의 첫 번째 임무다. 이 얘기 지금 듣고 오셨는데 이렇게 중차대한 일이 굉장히 많은데 집무실 이전을 제1 과제로 지금 추진하는 게 맞느냐 이런 지적도 일각에서 나옵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청와대로 우리가 들어가서 당선인께서 들어가서 일을 하시게 되면요. 네. 못 나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작하면 불가능하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근무 장소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네. 안주하게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새로운 곳을 찾아서 국민들한테 양해를 구하더라도 네. 이것을 결정해서 새로운 곳에 집무를 하는 게 맞지. 예. 한번 들어가면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문재인 네. 대통령도 들어가셨다가 못 나오셨잖아요.
이게 30년 동안 모든 대통령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의 큰 패러다임을 바꾸는데 이번 네. 윤 당선인께서 30년 만에 결단을 하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민홍철 국방위원장 연결했을 때 비용 문제도 그렇지만 안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표하셨거든요. 자, 다 같이 들으셨는데요. 뭔가 반론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 안보 문제가 어떤 게 문제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좀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전하는 와중에 하나의 네. 안보 문제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5월 9일 자정까지는 문 대통령께서 이 책임을 지시는 거거든요. 네.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이 안보에 문제가 있었으면 그 예.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그분들이 지시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온 것이고요. 예. 발표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보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리고 모든 시스템이 현재 갖춰져 있어서 그 5월 10일 예. 자정으로부터 이 키를 물려받는 순간부터 그 지금에 있는 시스템이 그대로 작동되는 겁니다. 네. 청와대에 있는 예를 들면 C4I 체계 같은 경우를 용산으로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안보의 공백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청와대 개방 시점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이제 야반 도주하듯이 나가라고 하느냐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5월 10일 날 개방을 하려고 하면은 5월 9일 자정까지 이제 전임자들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럼 밤사이 짐을 다 빼야 되느냐 이런 지적이 한편에서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5월 10일 날 개방하겠다 이렇게 날짜를 못 박으셔서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약속대로 지키게 될 겁니다. 예. 지금 청와대 다른 산책을 한다든지 등산 가는 것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잖아요. 네. 지금 오피스 같은 경우만 문을 좀 닫아서 정리할 게 있을 거고요. 나머지 공간은 다 열어서 시민들한테 다 돌려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사무실을 그래도 이게 나머지 짐들을 좀 빼내야 될 이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부분들이야 그 이후에 가져가셔도 되고요. 같이 시민들이 쓰시면서 물건 나가고 하는 거야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또 그 예. 전부터 필요한 건 개인적 그 물건 같은 경우는 옮기게 될 텐데 예. 사무실까지야 다 개방은 못하지만 네. 공간 전체로는 시민들한테 개방하기 때문에 그건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이 용산 이전 관련해서 저희가 여론조사상에 나온 건 없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용산 이전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좀 여론을 물어본 절차가 있었을까요? 이게 공론화가 되면은 네.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국론이 분열되고 진영으로 갈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소통 측면에서 국민들한테 집무실을 옮겨갈 때에 네.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과정을 좀 생략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난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이게 쉽게 옮길 수가 네.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선인께서 결단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신 거고요. 예. 제가 이 자료를 좀 하나 갖고 나왔는데 이걸 좀 잡아주십시오. 네. 지금 청와대를 중심으로 해서 8.4km, 반지름 8.4km, 그러니까 지름으로 보면 16km, 예. 16.8km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게 항공기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군사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용산으로 가면 이게 3.7km로 지금 줄어든다는 것이지요. 네. 무슨 얘기냐? 나머지 부분을 건물도 높이 올리고 용도를 넓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엄청난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거고 청계천이 개발이 됐었을 때 예. 많은 분들이 오셨잖아요. 주변에 네. 상권이 살았잖아요. 청와대를 국민한테 돌려드리게 되면 바로 이런 곳에 다 상권이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네. 용산이라고 하는 곳은 3.7km가 요 16km 범위 내에 부분 집합으로 들어가 있는데 3.7km만 쓰고 나머지는 예. 다 국민한테 돌려드리고 재산권도 더 넓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용산에 드는 비용이 있지만 청와대 개방에 따른 어떤 수익이라고 할까요? 어떤 이점들이 그만큼 못지않게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496억을 들여서 이사를 네. 가지만 청와대를 중심으로 해서 종로 나머지 비행 금지 구역이 다 예. 풀리면서 고층 빌딩이 들어가고 상가가 살아나고 또 관광객이 몰려오면서 얼마나 많은 기대 효과가 있겠습니까? 네. 이러한 부분들을 국가 전체적으로 봐야지요. 지금 예.
496억 들어가는 이사 비용을 가지고 야당이 지금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당선인께서 이해를 구한다 이런 표현을 굉장히 여러 차례 쓰셨는데 그래도 한편에서는 이게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려되는 목소리들이 나오는 이 지점들 좀 꼼꼼히 한 번 더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국회 국방위 간사를 맡고 있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민홍철 국방위원장 목소리까지 용산 집무실 이전 관련한 찬반 입장 들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발생 환자 20만 명대 초반까지 감소했지만 사망자는 329명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 목요일까지 미국 머크사의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긴급 사용 승인할지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예, 먼저 자세한 코로나19 신규 환자 현황부터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환자는 20만 9,169명입니다. 전날보다 12만 5천여 명 적은데 확진자가 20만 명을 기록하기는 열흘 만입니다. 휴일에 동네 병원이 쉬면서 신속 항원 검사 건수가 대폭 줄어 검사량 자체가 적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누적 확진자는 958만 명을 넘겼습니다. 확산 추세를 고려하면 모레쯤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 5명 가운데 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되는 셈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신규 확진자가 매주 2배씩 폭증하던 시기도 있었지만 최근엔 증가세가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긍정적인 지표로 진단하면서도 보통 확진자가 수요일에 급증하는 현상이 반복되어 온 만큼 이번 주 목요일까지 확진 규모를 봐야 감소세 전환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확산세는 주춤하지만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증가세는 여전합니다. 코로나19로 숨진 환자는 전날보다 2명 많은 329명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습니다. 또 위중증 환자는 1,130명으로 14일째 1,0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9%로 1.4%포인트 높아졌고요. 지역에 따라 가동률이 90%에 달하는 등 포화 상태인 곳도 있습니다. 재택치료 환자는 전날보다 15만 2천여 명 줄어든 199만 3천여 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고위험군으로 하루 2번씩 모니터링을 받는 집중관리군은 30만 1,000명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부 완화됐죠. 네, 오늘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되면서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이 6명에서 8명으로 완화됐습니다.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은 밤 11시까지로 변동이 없습니다. 오늘부터는 또 해외 입국 관련 방역 대책도 완화됐습니다. 그동안 모든 입국자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입국 후에 7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했는데요. 오늘부터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격리가 면제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먹는 치료제 추가 확보에 나섰습니다. 전해철 중대본 제2차장은 최근 확진자 수 증가로 먹는 치료제 수요가 크게 확대되는 상황을 고려해 다음 달 도입 예정인 9만 5천 명분의 팍스로비드 외에도 먹는 치료제 추가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먹는 치료제는 머크사의 라게브리오 10만 명분입니다. 식약처는 늦어도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라게브리오 긴급 사용 승인 여부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이부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사망자 급증으로 서울 지역 화장장 예약이 이번 주 금요일까지 꽉 차는 등 포화 상태입니다. 당장 화장장을 예약하지 못한 유족들은 5일장과 6일장까지 치르고 있지만 여전히 장례 일정 잡기가 어려운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네, 인천 가족공원 승화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벌써 오후 2시인데요. 화장장 여전히 붐비고 있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아침부터 화장장 앞으로 끊임없이 유족들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장시설은 아침 7시부터 일찌감치 가동을 시작했고요. 오후 5시가 넘은 시각까지도 화장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승화원은 총 20개의 화장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예비용 화장로 2개를 빼면 모두 18개의 화장로가 시간대별로 번갈아가며 가동되고 있습니다. 회차마다 9개가 아침 7시부터 오후 5시 반까지 11번에 걸쳐 가동돼 하루에 99구의 시신을 처리합니다.
기존에는 8번에 걸쳐 72구의 시신만 처리해오다가 환절기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크게 늘면서 가동 횟수를 늘렸습니다. 이 가운데 코로나19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 역시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관계자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코로나 사망자로 인해서 오신 분들이 35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화장하는 비율에 보면은 30% 정도 이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화장장 예약도 쉽지가 않습니다. 당장 오늘 예약해도 금요일은 돼야 인천 숭화원에서 화장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화장 예약 누리집에 접속해보니 낮 1시 기준 남은 자리는 딱 10개였습니다. 서울시립승하원과 서울추모공원의 경우엔 이미 금요일까지 예약이 끝났습니다. 화장 일정 잡기가 어렵다 보니 이곳에 오는 유족들도 3일장을 치른 경우는 4분의 1 정도에 불과하고요. 나머지는 5일이나 6일로 장례 일정을 잡은 상태입니다. 정부는 사태 해결을 위해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안치시설 추가 설치를 위한 국비 지원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하루 300명을 넘어선 코로나19 사망자가 줄어들지 않는 한 화장장 포화 사태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인천 가족공원 승화원에서 YTN 김철입니다. 이번엔 우크라이나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러시아군 장성들이 푸틴에게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필사적이다. 미 상원 정보위원회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초조해진 러시아군은 회심의 무기 극초음속 미사일에 이어서 950km 떨어진 카스피해 함대까지 공격에 투입했습니다. 레드라인을 하나씩 넘고 있는 러시아, 어떤 카드까지 꺼내게 될까요? 국제부 호준석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지금 전쟁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비극의 도시 마리우폴이 결국 위태로워졌습니다. 이 마리우폴은 돈바스하고 크림반도로 있는 요충지, 외신 기자들이 현지에서 전해오는 화면을 보면 민간인들의 참상이 정말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결국 러시아군이 시가까지 진입을 해서 시가전을 벌이고 있고 우크라이나에서도 함락 가능성을 시인했을 정도로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저희 여기 이제 마리우폴이 돈바스하고 크림반도로 있는 지역이거든요. 네. 예, 그리고 그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를 받은 것이 미콜라이우하고 그 위에 이바노 프란키우스크인데 이 극초음속 미사일은 잠시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마리우폴에 한 400명 정도 어린이, 그다음에 고령자, 여성들이 모여있는 대피소가 있었는데 여기 폭격을 당해서 지금 사람들이 건물 아래 깔려 있다라고 AP통신이 보도했고요. 마리우폴 시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민 한 4,000명 정도를 러시아가 잡아서 러시아로 끌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네. 물론 최종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은 사실이라면 이게 이제 독일이 2차 대전 때 나치 독일이 했었던 일인데 사실이라면 있을 수 없는 악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 지도에서도 보였던 미콜라이오, 여기 이제 원전이 있는 곳이고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공격을 받은 곳인데 이곳에서도 역시 이 러시아군 폭격으로 시신만 59가 수습됐고 57명이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사상자가 얼마나 될지 가늠조차 할 수 없다. 그래서 러시아군이 이번 공격 개전 이후의 공격 중에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이번에 발생했다라고 한 그 상황이 또 이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군의 공세가 아주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남부와 다르게요. 전쟁 상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수도 키이우에서는 여전히 러시아군이 고전 중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흑해함대 부사령관도 사망했다고요? 네. 결국 최종 목표는 키이우입니다. 키이우를 점령하지 않으면 러시아군으로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키이우로 들어가는 두 곳의 진로에서 러시아군이 패퇴해서 70km 밖까지 밀려났다라고 우크라이나가 발표했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정확한 것이라면은 러시아가 이 키이우 전세에서 크게 불리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군 그동안 그 사망했던 러시아군의 시신 2,500구를 비밀리에 벨라루스를 거쳐서 본국으로 송환했다라고 자유유럽방송 독립언론인데요. 여기가 이제 보도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흑해 3대 부사령관 대령입니다. 계급은 대령인데 러시아는 준장이 없습니다. 계급이.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장성급이라고 평가됩니다. 원래 우크라이나 출신인데 어찌 보면 이제 모국을 상대로 싸우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러시아군도 사망했다고 시인을 했고요.
이렇게 되면은 러시아가 이번에 파견한 장성이 20명 정도로 추정되는데 지금까지 장성급만 6명 사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군 지휘관들이 푸틴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결과를 보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미상원 정보위원회 분석이고요. 결국 지상전에서 고전을 하다 보니까 무차별로 화력을 위에서 쏟아붓고 민간인들 피해가 커지고 이런 양상이고 네. 지금 이제 오늘 새롭게 전해진 소식이 바로 이 카스피해, 여기는 우크라이나에서 950km가 떨어진 곳입니다. 그 위쪽이 이제 우즈베키스탄이 있는 곳이고 아래쪽이 지금 중동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 함대에서까지 미사일을 우크라이나 동부로 발사했다, 타격했다고 러시아 군이 발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선이 무한정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또 주목되는 부분이요. 러시아가 현대전의 게임 체인저라고 하죠.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발사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벌써 이제 2발 발사했고 오늘도 또 한 발을 발사했다고 러시아가 발표를 했는데요. 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는 것이 러시아가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개발해왔던 회심의 무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 처음으로 실전 사용을 한 것입니다. 이게 음속의 최대 20배까지, 네. 지금 이 킨잘이라는 것은 마하 10, 그러니까 음속의 10배라는 것인데 기존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는 요격할 수가 없습니다. 쏘아서 떨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전의 게임 체인저다. 이게 나오면 게임이 바뀐다라는 것인데 핵탄두까지 탑재할 수 있는 것이고요. 푸틴이 이제 천하무적이다 했었던 것인데 지금 이것을 발사했다라는 것은 더더군다나 탄착지 중에 한 곳이 루마니아 나토 국가거든요. 루마니아와 6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아까 지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바노 프란키우스키라는 곳입니다. 네. 거기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서방에 대해서 우리가 핵무기도 쓸 수 있다. 그리고 나토 국가까지 공격할 수 있다라는 일종의 위험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표현대로 레드라인을 이렇게 계속 넘다 보면 남은 건 무엇이냐. 이제 화학무기를 비롯한 이른바 악마의 무기들, 그다음에 이제 핵무기 이렇게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오늘 협상에 실패한다면 3차 대전으로 가는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이 말이 이제 예사롭지 않게 들리는 것이고요.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이 킨잘 미사일이 한 기에 600억에서 1,200억 원입니다. 가격이. 그런데 네. 이것을 쏜 것이 기존의 미사일들이 재고가 소진됐다. 그래서 이걸 쏘기 시작한 것이다라는 평가도 나오는데 어쨌건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자신들을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상대 중국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런 시각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중국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중국의 속내는 어쨌건 지금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미국이 세계적인 주도권을 잡아가는 양상입니다. 이것이 달가울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놓고 러시아의 침공을 지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딜레마 속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하고 다시 한번 장시간 전화 통화를 했고 러시아 지원하면 안 된다라고 거듭 강조한 것이 중국이 만약에 들어가면 전세가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중대한 분수령이 됩니다. 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어쨌건 우리가 러시아 지원 안 한다라는 확답은 끝내 하질 않았습니다. 뭐 지원한다는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주목되는 것이고 미국이 만약에 러시아 지원하면 우리가 중국도 경제 제재하겠다라고 경고를 했지만 사실은 이것이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경제는 다소간 폐쇄되어 있다면 중국 경제하고 닿지 않은 각국의 경제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제재하게 되면 모든 나라들이 영향을 받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탈하는 동맹들이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그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그 폴란드는 나토의 최전선이거든요. 지금 네. 서방의 최전선인데 폴란드에 방문하겠다. 이번 금요일입니다. 오늘 백악관이 발표했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장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YTN 취재팀이 우크라이나 현지에 도착했다고요? 네, 그동안 루마니아 이제 접경 지역인 루마니아에서 취재를 해왔었는데 오늘 현지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도착했습니다. 네. 한 40분 정도, 사실은 거리는 40분입니다. 그동안 넘기 어려운 벽이었는데 일주일 동안 외교부 심사를 거쳐서 이제 허가를 받았고요. 여러 가지 이제 안전 조건들 충족을 시키고 양동훈 기자하고 김세호 기자 두 사람이 지금 현지에 도착을 했고 오늘 오후부터 양동훈 특파원이 현지에서
현지 또 상황 다릅니다. 현지 네. 목소리 직접 생생하게 들을 수가 있고 바로 전쟁이 벌어지고 포격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현지의 상황을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전하게 현장 상황 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상황과 관련해서 국제부 호준석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러시아 침공으로 우크라이나를 떠난 피난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추위입니다. 3월 말이 됐지만 동유럽 날씨는 여전히 춥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전쟁으로 물가가 폭등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몰도바 현지에서 양동훈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폴란드 프셰미실에 있는 난민 캠프. 난방 시설이 있긴 하지만 실내 온도는 좀처럼 올라가지 않습니다. 여기가 지금 아이들과 어머니들이 쉬는 쉘터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아주 많이 따뜻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추위가 가고 봄이 오는가 싶더니 어느새 폴란드 전역의 기온이 다시 뚝 떨어졌습니다. 폴란드보다 남쪽에 있는 몰도바도 춥기는 마찬가지. 영하의 날씨에 피난민들은 날로 앞으로 모여듭니다. Ну и холодно, тяжело морально, потому что бросаешь дом, бросаешь все, уезжаешь никуда. Ну, постараемся, как-то будем. Выхода нету. 피난민들에게 담요와 따뜻한 음식을 나눠주는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이곳 난민 캠프에서는 텐트에 난방 설비까지 가동해가며 추위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폴란드 난민촌의 병원에도 추위와 관련된 질병으로 찾아오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Zazwyczaj dzieci przyjeżdżają do nas odwodnione, zmęczone, wychłodzone. 설상가상으로 자원 수출국인 러시아에 대한 제재와 전쟁 여파로 물가도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난방에 필수적인 기름과 가스, 전기 가격이 급등세입니다. 자동차 기름값이 약 70%에서 80% 정도 올랐습니다. 아마 다음에 이번 하반기 때 또다시 가격을 산정할 때 아마 오를 걸로, 대폭 오를 걸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어서 러시아의 침공으로 고향에서 쫓겨난 우크라이나 피난민은 벌써 330만 명이 넘었습니다. 주변국이 제공한 임시 수용시설에서 폭격의 위험은 피했다지만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기 속에서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 기약 없는 기다림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몰도바 팔랑카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올해 나라 빚이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국가 채무 관리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행까지는 넘어야 될 산이 많습니다. 권남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962조 원인 국가 채무는 올해 1,000조 원을 넘길 거로 보입니다. 국민 한 사람당 2천만 원의 나라 빚을 지고 있는 셈입니다. 빚 증가 속도는 주요국 가운데 가장 빠릅니다. 현 정부는 국가 채무 관리 기준인 재정 준칙을 내놨지만 1년 넘게 방치됐고 결국 다음 정부의 일이 됐습니다. 중장기 재정 여건, 복지 지출 증가 소요 등을 감안하여 국가 채무 비율 기준을 60%로 설정하였습니다. 너무 느슨하고 복잡하다는 비판을 받았던 문재인 정부표 한국형 재정 준칙은 다음 정부에서 상당 부분 내용이 바뀔 거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고 인수위에 추경호 의원은 앞서 채무 기준을 강화한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나라빚 기준을 멋대로 바꾸지 못하게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어길 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EU가 60% 했을 때는 그때는 고령화 다 하고 복지 수준이 완비돼 있을 때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수준으로는 그냥 매달리겠다. 하지만 재정 준칙 도입 시기가 약속대로 지켜질지는 의문입니다. 윤 당선인은 1년 안에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또 다른 공약인 50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려면 대규모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산을 준 사업에서 다시 돈을 빼내는 지출 구조 조정이 있지만 민주당이 다수당이라는 점에서 현 정부의 역점 사업을 감액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경기가 어려워지며 세금 수입이 지난해만 못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증세 이슈를 당장 꺼내기도 힘든 상황이라 재정 준칙은 이래저래 새 정부의 어려운 과제가 됐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부동산 투기사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3월부터 국회의원 등 모두 4,250여 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의 단속 강화를 위해서 정부 합동수사본부를 상시 단속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3월 10일부터 현재까지 부동산 투기 관련 1,671건, 6,081명을 수사했고 이 가운데 4,251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6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커피 수입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과 식품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커피 수입액은 1년 전보다 24.2% 증가한 9억 1천만 달러, 우리 돈 1조 48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년 전인 2001년과 비교하면 12.7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커피 프랜차이즈 가운데 가맹점이 가장 많은 곳은 이디야 커피로 2,651개였고 투썸 플레이스와 메가 MGC 커피 등의 순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봄꽃이 핀 경복궁의 밤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야간 관람이 곧 시작됩니다. 문화재청 국능유적본부는 올해 상반기 경복궁 야간 관람을 4월 1일부터 5월 29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유료 관람객 정원은 1,300명이며 관람 시간은 저녁 7시부터 밤 9시 반까지입니다. 네, 절기 춘분인 오늘 종일 꽃샘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예년보다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낮부터는 예년 수준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원희다입니다. 네, 자, 하루 종일 기온이 가장 오를 때인데 지금도 좀 쌀쌀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절기 춘분인 오늘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상 9.8도로 예년 기온을 3도나 밑돌며 낮 동안에도 다소 쌀쌀한데요. 이 꽃샘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다가 낮부터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심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에 이어 내일도 내륙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오늘 늦은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대기질은 양호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대기가 정체되면서 경기 남부와 충청, 광주는 오늘 밤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해지겠고 내일도 중서부 지역은 미세먼지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전 1도, 광주 4도, 대구 5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예년 기온을 점차 회복하겠습니다. 서울 13도, 대전 14도, 부산 15도가 예상됩니다. 꽃샘추위는 내일 낮부터 점차 누그러지겠고요. 기온은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다가오는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까지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5월 용산 시대 앞서 여야 의견 직접 들어보셨듯이 비용, 시기, 안보, 소통의 방식까지 바라보는 시각이 극과 극이죠. 앞으로 여론의 향배에 주목됩니다. 대선이 끝난 지 10여일 지났는데요. 그 사이 당선인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 등의 눈에 띄는 변화가 있는지 관련 내용 전문가들과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 2부가 이어집니다.